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그림자금융 전면 조사, 사돈 기업 간 전쟁,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차 위력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4천조 원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금융의 위기로 확산하는 분위기죠.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는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을 일컫는 말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그림자금융 대출기관 구제와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소식 중국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우려를 키우는 진원지라고 하면 중국 그림자금융의 대표회사 중릉국제신탁이라는 곳인데 중국 정부가 여기 회계장부를 좀 들여다본다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는 이런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연이은 디폴트에 대해서 모른 채에서 태어난 척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금융당국이 중룽이라는 회사, 중국 투자 신탁, 융룽이라는 말은 융자하다 할 때 융자입니다. 금융의 융자입니다. 사실 중국 룽신이라는 게 원래 중국어 발음이에요. 중국어 브랜드 네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줄여서 중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 또 중국발 디폴트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중룽을 비롯한 5개 문제아들, 헝티엔, 신후, 따당, 까오성이라는 5개 회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형제들이에요. 중룽하고. 중지그룹 산하에 있는 신탁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룽, 헝티엔, 신후 이런 5개 회사들의 모 회사가 중즈그룹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삐구이 위안이나 헝따는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중국 내 현지 신문들을 보면 헝따나 삐구이 위안보다 훨씬 더 많은 보도 횟수가 나오는 게 바로 중즈그룹 산하에 있는 이 기업들, 중룽 등의 신탁 회사들이거든요. 여기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떨어진 것인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질 때 살 수 있게 됐다. 매수자는 좋아하겠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금융 공황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럼 누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느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고 좀 견디면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 부동산 삐구이위안이나 헝따가 부동산을 지을 때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 신축 사업 이런 걸 할 때 누군가가 돈을 대줬지 않습니까? 그 돈을 대준 회사가 중룽 신탁 같은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중룽 신탁만 무너지면 되는데 중룽 신탁은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로 일반 고객, 서민들 돈, 우리가 안전하게 맡겨줄게, 고수익 줄게 해서 돈을 긁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삐구이 위안의 부도가 무서운 것은 삐구이 위안은 망해도 그 자체로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삐구이 위안이 망하면 삐구이 위안이 돈을 빌려왔던 곳에 돈을 제때 못 갚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중룽 같은 신탁 회사들이거든요. 그럼 신탁 회사들이 무너지면 신탁 회사들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대목을 중국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삐구이 위안이나 헝따 그룹의 부도에 대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중국 지도부 청에 보면 오히려 빨리 무너져라 라는 그런 분위기도 일부 감지가 돼요. 무너져라 라고 한 적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일단 암덩어리니까 드러내자. 그런데 드러냈을 경우에 이것이 인민 대중에게 쇼크 일파만파로 파급이 되면 그때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금융당국이 이제 중룽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들여다봤다. 이것은 자, 얼마나 심각한가.
요걸 챙긴다는 건데요. 여기 얼마나 심각한가를 챙기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요게 돈을 못 받게 되면 비구의안으로 돈을 못 받게 되면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커지지 손실이 어느 정도 되지 정부가 혹시 도와준다면 얼마만큼의 자금 지원이 있으면 어떤 도산을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정말 중농 입장에서는 어떤 고마운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천사의 입장으로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회계장부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거 빨리 망해라는 각도에서 망할 경우에 혹시 주인이 돈 떼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식회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오너들에게 그 피해 금액을 물리기 위해서 회계장부 조사를 하는데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중국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이것은 후자 그러니까 오나 일가의 환수를 위한 목적이다. 재산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회계장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 금융 사건이 좀 더 확산될 수가 있는데 그때 오나 일가들한테 책임을 물리겠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얼마만큼을 물릴 수가 있느냐. 또 그렇다면 정말 정부는 물어줘야 될 돈이 없느냐. 정부가 물어준다면 이 금융위기는 일반 서민들한테 확산이 되지 않고 스스로 수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최대 지금 관심 분야. 그것은 회계장부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5개 신탁회사 중에 중농이 가장 큰 것으로 저도 봤는데 그림자 금융이 그렇게 큰가요, 박사님, 중국에서? 그림자라는 게요. 그림자는 분명히 해가 비치거나 달빛이 슈퍼문 같은 게 뜨면 그림자가 비쳐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주인이 누군지는 조사해보기 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까맣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국의 금융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일금융권, 이런 은행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많이 빌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회계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세세하게 간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뉴욕 증시에 공시도 되고 그래야 국제 자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말하는 그림자 금융은 그런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회계 장부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부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끼리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그림자 금융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에 인프라 사업을 가장 많이 했던 게 중국은 땅이 국가 소유니까 인프라를 해서 여기 고속도로를 만들면 집값이 좀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하면 땅을 분양하면 그 100년 임대료로 사실상 매각 대금이죠. 그걸 엄청나게 받아서 하는데 그 작업을 시작할 때 최초의 지방 정부가 인프라 사업할 돈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림자 금융이 다 돼줬어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사채업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금융인데 그러니까 국제 기준에 따라서 회계 그러나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엄격하게는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얼마만큼 대출이 나갔는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특히 지방정부하고 유착해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실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림자 금융부터 망하는데 이 그림자 금융의 대명사가 중저그룹이에요. 중지그룹. 예, 중저그룹이 이 그림자 금융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저그룹의 오너가 누구냐? 보통요, 우리가 어떤 기업을 연구하거나 기업이 망했을 때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하려면 야도의 CEO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바지 사장 이건 누구든지 데려와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오너가 누구냐를 봐야죠. 실질적으로 쩐주가 누구냐 이걸 봐야 돼서 그래서 우리 중저그룹의 오너가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중저그룹의 오너가 누구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혹시 왕치산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이름 들어봤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호랑이 사냥을 해서 부정부패란 이름으로 반대파를 아주 대대적으로 그 싹쓸이를 해버릴 때
그 거두가 왕치산입니다. 왕치산의 최측근이 중저그룹의 창업자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그 부패의 상징이라는 왕치산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썰어버려야 될 대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척결 대상일 수 있겠네요. 그 로직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요. 지금 중국 부동산에 문제를 일으키는 헝따그룹, 삐구이 위안, 그다음에 또 있죠. 소호 차이나. 우리 지난번에 이자들이 전부 국적을 외국으로 다 바꿨다. 옮겼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예. 근데 왜 바꿨겠습니까? 중국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도망갈, 또 언젠가는 어떤 제2의 B플랜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 편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저그룹은 왕치산으로 엮여 있고 이 중저그룹의 창업주가 시에즈쿤입니다. 시에즈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돈 한 푼 없이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 인수해가지고 엄청나게 키웠던, 특히 부동산 금융으로 많은 돈을 키운 분인데 2021년에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중국 언론에 대수특필이 됐어요. 그때 왕치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었거든요. 공식 발표는 심장마비 사망인데 중국의 일단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른바 찌라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 정부 공산당에서 또 검찰청 당국에서 하도 강력하게 수사하는 바람에 호텔에서 자살해 죽었다. 지금 중저그룹에는 오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저그룹의 부인이 더 유명합니다. 시에즈쿤의 부인이요. 예, 마오 아민이란 여사님인데요. 이분이 중국 인민 가수예요. 저우신이라든지 중국의 국민가요, 국민노래 이런 것을 부른 사람인데 이 마오 아민도 최근에 잘 안 나타나요. 마오 아민이 시에즈쿤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민 가수와 국민 사업가가 결혼을 해서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인물이었는데 왕치산 사건이 터지면서 남편인 시에즈쿤은 죽고 또 마오 아민은 거의 요즘 TV에 잘 나오질 않아요.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건 추측입니다. 근거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중저그룹을 이번에 중국 당국이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중저그룹이 무너지면 사실 신탁사가 무너지면 서민경제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살려야 되고 앞서 말씀하신 걸로는 죽여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죽이되 오나들의 재산을 전부 다 뺏어서 그 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리고 죽여도 한꺼번에 안 죽일 겁니다. 한꺼번에 죽이면 쇼크가 있거든요. 헝따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상 2021년에 사실 사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아직도 안 죽이고 조금씩 빼내고 있잖아요. 중저그룹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패턴으로 봐서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일단 회계장부 조사를 해서 오나 일가의 돈을 최대한 그것을 피해 자금용으로 구상권 행사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계열기업을 좀 해체하는, 그걸 통해서 저 부채에 대한 그 손실, 이것을 메꿔주는 방식으로 장기전으로 펼 가능성이 있다. 이 중저그룹이요, 중국의 블랙스톤입니다. 미국의 그 블랙스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말씀하시는 그럼 거죠?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대. 그 얘기는 중저그룹이 중국 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한 2, 3년 전부터 이 시에즈쿤이 죽으면서요. 시에즈쿤이 저쪽에 저 동북 삼성 헤이룽장 출신인데 이 양반이 죽으면서 회사 사세가 계속 위축되어 왔더랬어요. 그런 내막이 있는지는 또 저희가 또 박사님 통해서 듣네요. 또 투자적 관점에서도 이제 이 부분 관심이 있으실 소식일 것 같은데, 보통 또 위기의 다른 말이 기회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막 쏟아져 나올 테니까 저가로 이거 노리는 또 미국의 큰 손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요, 요즘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큰 돈을 번 많은 어떤 거의 준재벌들, IMF 때 그 돈을 아주 크게 벌었습니다. 두 가지 돈 번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 IMF 때도 우리 금융위기가 오니까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현찰이 있는 사람들 다 쓸어 담았겠네요, 그것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 김대중 정부하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교포들을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그 IMF 극복 대책위원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부동산을 사달라. 그때 한국 정부 말을 듣고 부동산을 샀던 분들, 한국 부동산 2, 3년 후에 4배, 5배로 올랐거든요. 아, 너무 고마워하겠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감사하고 그 당시에 환율이 1달러당 1,990원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그 후로 환율이 1달러당 1,100원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율로 돈 벌고 부동산 시세로 돈 벌었거든요. 자, 그다음에 또 부동산 사업하는 중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 하는 사람 중에서 임대 사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부동산은 자기가 갖고 그러니까 건설업체인데 임대를 한 회사들. 근데 그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IMF 금융위기 이후에 오르면서 엄청나게 재벌이 됐었죠. 자, 지금 뉴욕 증시에서요. JP 모간이 비구이한 주식을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구이한은 이 JP 모간이 주주니까 주주잖아요. 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 아닌 다른 데도 어디가 망하느냐. 헝따라든지 비구이한 망하는 거 보고 지금 이 비구이한이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오나가 재산을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손실을 메꿔주려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싸게 내놓을 거거든요. 그것을 사자. 이래서 뉴욕 증시는 지금 중국으로 가자. 이래서 사모펀드라든지 해치펀드 여기서 중국 부동산의 몰락에 대해서 아주 큰 기회가 왔다라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또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박사님 저희도 가서 이런 거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직접 그 개인이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꼭 사고 싶으면 블랙스톤한테 사모펀드에 태워서 돈. 태워서 가는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삐구이 위한 지금 속보가 나왔어요. 삐구현 참 채권단 투표를 했나요? 투표가 연기됐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는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나 결렬은 안 됐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주말에 취재해서 우리 모닝벨에서 오늘 아침에 신속하게 보도해드릴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속보는 무디스가 마침 지금 구조조정 협상 그 투표라는 게 내가 지금 돈 없으니까 만기를 연장해달라. 천천히 갚을 테니까 좀 연장해달라 이건데 이 와중에 무디스라는 세계 최대의 신용평가회사 하나가 B구인 위한 등급을 CA로 강등해버렸습니다. 또 낮췄어요. 네. 또 낮췄습니다. 근데 CA라는 등급은요. 우리가 대학 학점에 C 학점 받으면 좀 충격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날 길은 있잖아요. C 받아도.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건 쓰레기 중에서 하쓰레기예요. 쓰레기 오브 쓰레기. 네. 예, 쓰레기 중 쓰레기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막혔다. 무디스가 지금 부채 재조정 협상하고 있는 중에 완전히 너희들은 부도나라고 해서 저주의 신용등급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단 입장에서는 이것도 투표를 더 우호적으로 안 해줄 가능성이 더 커졌겠어요? 그 투표를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해준다기보다도요. 일부 갚아라.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요구 조건을 B구위안이 감당을 하면 그 표결이 되는 거고 그것도 감당 못하면 9월 2일 날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부도가 나더라도 40일만 또 여유를 달라. 이게 이 안을 지금 프레임 B로 제안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태는요. 중국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한마디로 딱 연상을 하면 만만디.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하진 않았는데. 충분히 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만디. 그러니까 저 중국의 구조조정, 기업 해체 절차도 매우 천천히 만만디로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업데이트되는 소식 저희도 다음 주에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롯데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양평동 사옥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대 주주인 태광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죠. 매입에 반대하는 입장인 태광산업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뭐 점수로 보면 지금 현재 스코어 태광산업이 1패를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원에 판단한 건 롯데홈쇼핑 이사회 결정 이게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요, 롯데홈쇼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회사를 등기를 하거나 회사를 만들면 법인 등기부 명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추적할 때는 법인 등기부 등본부터 보는데 그 등기부 등본에 아무리 찾아도 롯데 홈쇼핑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 기업이에요. 그럼 어떤 이름이에요? 그냥 롯데가 자기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정확한 저 이름은 우리 홈쇼핑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롯데 태광의 싸움에 우리 홈쇼핑과 롯데 홈쇼핑 이름을 바꾸지 못하는 저 사연까지 걸려 있거든요. 자, 세월이 좀 거슬러 올라가서 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 경방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방. 지금도 있죠. 이 경방이 사업 구조 조정을 하면서 홈쇼핑을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홈쇼핑이거든요. 그런데 좀 여러 가지 경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태광산업, 당시 이호진 회장님이 이제 교도소 들어가기 전이죠. 또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어머니 이신의 여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홈쇼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홈쇼핑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어 들어갔습니다. M&A 방식으로 적대적 M&A를 한 거죠. 그래서 45%인가 거의 50%가량을 샀어요. 45%까지 샀네요. 그러면 적대적 M&A를 해서 사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안 팔려고 하는 걸 강제로 뺏으려면. 자, 그런데 5%만 이제 더 되면 완전히 뺏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롯데가 나타난 겁니다. 롯데가 먹어버렸죠. 롯데가 경방하고 밀당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55%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광은 닭 쫓던 그냥 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태광에 당시 이호진 그 회장과 그 어머니 이신의 여사가 소송을 냅니다. 왜냐하면 홈쇼핑 같은 이런 언론사잖아요. 쇼핑이지만 언론사. 이것은 방통위의 인수 절차, 이것은 여러 가지 다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거쳤다. 그래서 인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거든요. 법정 공방 5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여곡절 끝에 롯데가 이겨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롯데와 태광이 사돈회사란 말입니다. 사돈 관계예요? 네. 사돈이 이럴 수 있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호진 회장의 부인이 바로 롯데 신선호 회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일 오른쪽 태광그룹 가계도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호진이 있고 오른쪽에 신유나, 롯데가 신씨 아닙니까? 신유나가 롯데 집안이에요. 자, 태광은 어떠냐? 제일 왼쪽으로 가보면요. 이임용 씨가 만들었고 이제 이선혜 씨 부인이 오래 경영을 해왔죠. 자, 저기 옛날에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기택 씨. 이기택 씨가 바로 그 오빠예요. 두 사람 다 부산 사람, 부산 경남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태광과 롯데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사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돈이 이호진, 태광이 엄청난 공을 들여서 M&A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밀당을 해서 뺏어갔다. 그런 이유에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지금 우리 홈쇼핑이 자기들은 롯데 홈쇼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우리 홈쇼핑이 롯데의 건물을 막 사들인 거예요. 지금 롯데가 자금 사정이 어렵잖아요. 요즘 부동산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태광 입장에서는 왜 부동산을 사느냐? 왜 지주를 도와주냐 그 돈으로? 그 돈으로 롯데를 도와주는 거죠. 이랬으면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 소송까지 가서 상당히 사돈의 전쟁이 아주 그야말로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모르셨던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둘이 싸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로부터 해묵은 갈등이 있었다는 맥락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이야기까지 좀 해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올해 1,000만 대 이상 판매라는 대기록 달성 목표를 내놨습니다. 달성에 성공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 1,000만 대 돌파라고 하는데요. 박사님, 뭐 사실 토요타 하면 하이브리드 차 하면 토요타인데 여전히 하이브리드 잘 팔리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차가 뭐 도요타를 따라잡았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는데요. 일정 기간에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연간 전체로 보면
도요타의 상승세가 우리 현대 기아차의 상승세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이 도요타 브랜드하고 렉서스 브랜드만으로도 1,000만 대 이상 생산하겠다. 그런데 그 도요타는 그동안에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이미 1,000만 대 기록은 여러 번 넘었었어요. 네. 그런데 순정 부품, 순정 회사 도요타 로고와 렉서스 로고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차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는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 네. 근데 하이브리드가 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전기차 가기에는 좀 몇 가지 걱정이 되는. 아직도 불편한 점도 예. 있고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이면서 또 그 불편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그 토요타의 강세가 상당히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토요타는 지금 시가총액에서도 테슬라에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빈페스트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주가가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등 요즘 전기차 회사는 충전 문제 등으로 해서 그 큰 미래는 전기차에 있겠지만 당분간은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를 압도하지 않겠는가. 전기차의 5가지 걸림돌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회사의 미래를 판단할 때 가장 큰 어떤 변수는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이 대목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도요타는 전기차 지각생이라는 그런 약간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늘 갖고 있는데 이번 실적만 보면 또 아직은 도요타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